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성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에 국제 공역을 비행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또 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이 기조연설이라는 게 이제 북한 도발도 있었고 고강도 안보리 제재안 나온 이후에 북한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앞서 보신 리포트대로 트럼프를 향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리용호 외무상의 어떤 기조연설의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이 김정은보다는 좀 쉬운 말을 사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화국 국무위원장 성명이라고 나온 거기서 늑다리 미치광이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걸 영문으로 도탈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사실 도탈드는 미국인들도 사전 찾아봐야 아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고전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 헛먹은 듯한 정신 나간 이 나이 드신 분 이런 걸 얘기하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이 악통령, 그다음에 정신 이상자. 아마 이게 인세인 정도로 번역이 될 겁니다. 이런 미쳤다는 느낌의 이 인신 공격을 쏟아냈고 그다음에 공격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는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재미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결과적으로 완전 파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맹이나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 보니까 저쪽에 선제 공격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하겠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지금 공격 기미 보이면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라는 또 의사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막말들을 하는데 겨냥하고 있는 그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도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로그리즘스 다시 말해서 악당 정권들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등장한 말이 뭐냐면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 마치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이용호가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독재나 다름없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의의 핵 마치라는 거는 이제 자기네들의 핵 능력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핵 마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마치가요. 그 한쪽은 뾰족하게 앞이 나오고 뒤는 망치처럼 이제 넓적한 물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북한의 이 자기네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공화국 국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낫하고 이제 이 맞은편에 있는 게 그게 마치예요. 재미있는 게 그 1960년에 이 김일성이 경제력과 국방력의 병진 정책이라는 걸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21세기 판이 김정은의 지금 이 핵 능력과 경제 발전의 경직연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62년에 그 김일성이 이걸 추진할 때의 구호도 한 손엔 총을, 한 손엔 낙과 마치를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잇겠다는 또 내포가 돼 있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정권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과거로부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만약에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보유가 자위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국제사회에 있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핵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힘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사거리도 늘어야 되고 탄두수도 이제 계속 쌓아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자기네들의 이 핵 개발 목적 자체가 미국의 그 어떤 압살 정책, 그다음에 공세적 대북 정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방어 수단이다.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거는 리용호 이전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얘기할 때 핵 개발은 그 북한의 주권적 권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리용호가 던지고자 했던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대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죠. 제재를 해도 우리는 포기 안 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핵미사일 개발 해나가겠다라고. 핵 보유국으로서 언젠가는 인정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만 또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어떤 부당성을 또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들만의 어떤 주장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미 이제 뭐 지상을 포함한 모든 그 핵실험에 대한 금지는 1996년에 CTB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의해서 이제 금해져 있어요. 이건 뭐 북한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실험에 당시에 이 조약에 불참을 했던 것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이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핵 개발을 했고 결과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이 된 거고요. 북한도 이 길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왜 나만 이 길을 사실은 북한만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나오는 거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안보리의 핵 보유국 5개국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은 사실상의 그 예외를 인정을 했으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지금 그 얘기도 된다라고 봐야겠죠. 파키스탄과 인도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이 B-1B 전략 폭격기를 북한의 국제 공역에 전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경고성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B-52는 이제 한반도 상공에 몇 번 나타났고 B-1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B1 자체라는 게 상대방의 방공망, 다시 말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공망으로부터 상당히 원거리부터 정밀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물론 약간의 개조를 필요하지만 핵 보복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줬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결국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마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가 동원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들을 다루는 그런 무기를 넘어서는 것들이 동원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힘의 이 시위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군사 옵션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군사 옵션, 다시 말해서 고강도의 무력 시위도 앞으로 계속 될 거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게 결과적으로 현재는 우리는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듯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니네들이 계속 일탈행위를 할 때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동맹국인 한국이나 미국의 본토에 위화가 갈 때는 우리도 어떤 행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때는 이런 무기들이 동원될 거야. 그러니까 나름 좀 관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내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부터의 싸움은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심리전을 건 거예요. 누가 더 지금 시간에 한번 쫓기나 보자. 한번 해봐라 할 테면. 조급한 게 누군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유엔 제재안에서 어떤 그런 그 원유 금지 조치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북한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너 한번 정말 제대로 붙으면 너는 그냥 망가져. 이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B1B 연설한 게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데 이런 걸 띄웠을 때 그 메시지를, 그 함의를 북한 측에서도 알고 알아차리고 뭔가 좀 자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도발 행위에 나선다든가 그런 패턴을 이어져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북한의 이 또 전통적인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이에요. 다시 말해 더더구나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이게 단순히 무장력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는 세계의 지배 세력 중에 하나로 도미넌트 파워 중에 하나로 이제 올라섰고 그 상태를 만들어낸 게 바로 새로운 젊은 수령인 김정은이다. 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숙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절대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는 약간 캥기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전술이라고 보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리 외무상의 발언 후에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반도 긴장 완화를 거듭적으로 촉구를 했는데 이 총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유엔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존의 국가 간 협상에서는 너무 자기 의제들에 이제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북한이 먼저 얘기하는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다가 만약에 필요한 국제적 검증까지 받아야 이게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합훈련 연습 안 한다는 약속하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이제 지금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군사력들을 일부 이제 조정하고 뭐 이런 의견들을 내놨을 때
양쪽에 서로 자기 의견만 얘기를 했다가는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유엔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주는 가장 큰 거는요. 이 말을 거부했을 때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부할 명분이요? 아니요.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조정 노력도 거부했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명분 면에서 그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이걸 거부하는 상대방을 명분상으로 압박하는 데는 유엔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지금 북핵 문제 자체는 유엔의 중재 역할 얘기가 나왔지만 뭐 일부 선수단들이 이게 안전 보장 안 되면 불안하니까 못 오겠다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는 IOC를 한번 움직여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북한도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쓴 거네요. 구테스 총장한테 손을 내민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제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재를 좀 해줘봐라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긴장 완화는 구테스 총장이 촉구를 한 거예요. 리용호한테. 자꾸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일단은 양쪽 다 좀 자제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리용호한테 전달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리용호가 뭐 큰 케이크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단 갈수록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히 보이는데요. 어떤 북한과 이런 미국의 어떤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극으로 치닫는 이게 언제쯤까지 이어질 거고 어떤 식으로 또 결론이라기엔 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뒷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더 급한 쪽이 결국 먼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건, 명분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동안의 예를 보면은요. 그 대부분 이제 이 큰 체제랑 작은 체제, 다시 말해서 강대국이랑 비교적 작은 체제가 부딪혔을 때는 강대국은 명분을 취하고 그다음에 작은 체제는 실리를 취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자기네도 명분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체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 어느 쪽이나 한번 물러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유엔의 역할을 얘기한 게 북한 자체가 어떤 양보적인 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유엔이 이걸 슬쩍 제시를 하고 북한이 받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 내에서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어느 순간 내에서 상대방들이 좀 숙이는 모습을 나왔을 때 이걸 자극하지 않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결국은 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숙였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면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렇고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당분간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는 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부에서 이러다가 무슨 일 날 거 아니야? 네. 이거 빨리 얘기를 틀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 행태를 좀 봤을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또 북한이 반발을 하고 다시 도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력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제사회 압박도 압박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어느 순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평창이 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일단 IOC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안전 보장을 일부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창에 대한 가장 최선의 안전 보장은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 이상의 상징적인 안전 보장이 없어요. 자기네 대표단이 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죠. 무슨 짓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중재 과정을 통해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해빙의 그 모멘텀을 마련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쪽의 해빙의 모멘텀을 봤을 때 북한이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대국적인 면에서 그냥 그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설게. 네. 그럼 당분간 그러면 모라토리엄 한 상태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쪽의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물러서는 자에게 모욕가하지 않는 분위기도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